간병 후 상속 배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충격적인 실화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모를 10년 동안 홀로 간병했는데 돌아온 건 상속에서의 배제와 배신뿐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충격적인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 떠맡은 간병. 저는 정숙 6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두 자녀를 키우며 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건 바로 친정어머니의 병환이었습니다. 어머니는 75세에 갑작스럽게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날 저녁 평소처럼 TV를 보고 계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어지러워라고 하시더니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로 달려갔을 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좌뇌의 혈관이 막혔습니다. 생명은 지켰지만 왼쪽 몸을 쓰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 순간부터 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해지셨고 누군가의 손길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게 되셨습니다. 혼자서 화장실도 가기 힘들었고 식사도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어요. 문제는 형제들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오빠 정철과 동생 정미가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입원했을 때만 해도 모두 병원에 와서 걱정하는 척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퇴원하고 본격적인 간병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오빠는 내가 회사 일이 바빠서 시간을 못 내겠어 라고 했고 동생은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어서 어떻게 해라고 핑계를 댔어요. 결국 어머니 곁을 지킨 건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딸로서 마땅한 도리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제 집으로 모셔와서 간병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어머니 기저귀를 갈고 세수를 도와드리고 죽을 끓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씹는 것도 힘들어 하셔서 모든 음식을 갈아서 만들어야 했어요. 하루 3번 식사를 챙기고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드리고 밤에는 1시간마다 깨서 어머니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제 손목은 늘 부어 있었고 허리는 휘어졌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숨을 가쁘게 쉬시거나 열이 나시면 한밤중에도 없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을 가는 횟수만 해도 한 달에 서너 번이었어요. 그런데도 형제들은 명절 때나 얼굴 한번 내밀고는 고생 많다는 말 한마디만 하고 사라졌습니다. 명절에 와서도 고작 두어 시간 앉아 있다가 집에 일이 있어서라며 먼저 일어났어요. 돈 얘기를 꺼내면 더 가관이었습니다. 간병비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오빠는 월 30만원, 동생은 월 20만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기저기간만 해도 한 달에 25만원이 드는데 말이에요. 그마저도 제때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독촉하면 깜빡했네. 다음에 몰아서 줄게 라는 식이었어요. 저는 제 적금을 깨고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며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제 몸은 날이 갈수록 망가져 갔어요. 손목에는 힘주렴이 생겼고 허리 디스크까지 왔습니다. 병원에 갈 시간도 없었어요.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었거든요. 진통제를 먹어가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정수가 미안하다. 꼭 보답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면 그 말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 약속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10년의 고통. 간병이 시작된 지 3년쯤 지났을 때 어머니의 상태가 더 악화됐어요. 치매 증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하실 때도 있었고 밤낮이 바뀌어서 새벽에 집을 나가려고 하시기도 했어요. 내가 집에 가야 해. 우리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신 할머니를 찾으시며 말씀하실 때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밤에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침대에서 떨어지실까봐, 갑자기 어디론가 가시려고 하실까봐 늘 긴장하고 있어야 했거든요. 어느 날 새벽 3시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서 현관문을 열려고 하시는 거예요. 엄마 어디 가세요? 라고 물으니 집에 가야지. 여기는 내 집이 아니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저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어머니가 저를 모르신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형제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여전히 미적거렸어요.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때? 라고 오빠가 말했을 때 저는 화가 났습니다. 오빠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요. 엄마가 평생 우리를 키우셨는데 그래도 전문적인 케어를 받는 게 엄마에게도 좋지 않을까?
오빠의 말은 결국 자기는 책임지기 싫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니를 남의 손에 맡길 수는 없었어요. 5년째 되던 해에는 어머니가 욕창까지 생기셨어요. 누워만 계시니까 등과 엉덩이에 상처가 났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자세를 바꿔드려야 했고 상처 치료도 해드려야 했어요. 간병용품비만 한 달에 5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성인용 기저귀, 영양제, 연고, 깔개까지. 형제들은 여전히 월 50만 원밖에 주지 않았어요. 좀 더 도와달라고 하면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너무 과하게 쓰는 거 아니야? 라고 대래 핀잔을 주었습니다. 저는 제 노후 자금까지 털어가며 어머니를 모셨어요. 제 건강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반이나 빠졌고 체중도 10kg 넘게 빠졌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정수가 고마워. 너만 의지하고 있어라고 하시면 다시 힘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드리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8년째부터는 어머니가 거의 말씀을 못하시게 됐어요. 가끔 제 손을 꼭 잡으시는 것으로만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저에게는 유일한 위로였어요. 엄마, 제가 끝까지 곁에 있을게요. 어머니 귀에 대고 매일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10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제 40대 후반부터 50대 후반까지 가장 소중한 시간을 어머니 간병에 바쳤어요. 제 인생은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던 날은 겨울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음식도 거의 드시지 못하고 의식도 흐릿해지셨어요. 저는 어머니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고 있으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사랑해요. 평생 감사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가 눈을 뜨시고 저를 보셨어요. 입모양으로 고마워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 동안의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드렸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장례식장에는 그제서야 형제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빠는 정수기가 고생 많이 했어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동생도 언니 덕분에 엄마가 편안하게 가셨어라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라도 알겠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형제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조문객 맞으며 장례 절차며 마치 자기들이 효자인 양 행동했습니다. 우리 엄마 평생 고생하셨는데 마지막은 편안하게 가셨네. 오빠가 조문객들에게 말하는 걸 들으니 기가 막혔어요. 누가 그 편안함을 만들어 드린 건지는 모르는 척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인데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어머니를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모든 게 정리됐을 때 저는 한시름 놓였어요. 이제 형제들도 제 희생을 인정해주겠지. 어머니도 분명 제게 보답하셨을 거야.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유언장.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 후 김 변호사라는 분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고 정금순 어르신의 유언장 관련해서 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조금은 기대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에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정수가 너한테는 미안하고 고마워. 꼭 보답하고 싶어. 형제들도 모두 모였어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정금수는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나의 모든 재산은 자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준다. 집은 큰아들 정철에게 상속한다. 예금과 적금은 세 자녀가 균등하게 분할한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어떡해요. 제가 10년을 바쳐 어머니를 돌봤는데 단 하루도 곁에 없던 오빠가 집까지 가져간다니요. 잠깐만요. 이게 맞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네, 이는 어르신이 5년 전에 작성하신 정식 유언장입니다. 5년 전이라고요? 그때는 제가 가장 힘들게 간병하던 시기였는데 어머니가 그때 이런 유언장을 쓰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10년 동안 간병한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거예요. 변호사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유언장에는 그런 내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누구보다 엄마 곁에 있었잖아. 내가 다 했잖아. 그때 오빠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됐어, 정수가. 법적으로도 그렇고 유언장도 그렇잖아. 엄마 뜻이니까 따라야지. 그만해.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빠는 엄마가 쓰러졌을 때 어디 있었어요? 오빠가 단 하루라도 기저귀 갈아봤어요. 엄마가 숨 못 쉬신다고 밤에 뛰쳐나와 본 적 있어요. 오빠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한 거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부모 돌보는 건 자식으로서 당연한 거 아니야. 괜히 감정적으로 구는 거 그만해. 순간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요? 10년 동안 제 인생을 바친 게 당연한 일이라고요? 동생 정미도 거들었습니다. 언니, 상속은 원래 공평하게 나누는 거야. 언니 혼자 고생한 건 알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권리를 포기할 순 없잖아.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너희는 엄마 옆에 있지도 않았잖아. 고생은 내가 했는데 왜 결과는 똑같아야 해. 그러자 오빠는 날카롭게 잘라 말했습니다. 시끄러워. 받아들이라고 했잖아.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문제 일으키지 마. 변호사가 중재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형제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유언장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동생이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무너졌습니다. 10년의 고통과 희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은 결국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을까요? 법정 싸움. 저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유산 문제보단 오빠와 동생이 너무 괘씸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이건 너무 불공평했어요. 박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간병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0년 동안 혼자서 다 했는데.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간병했다는 증거들을 모두 모아야 해요. 저는 그 길로 집에 가서 10년 동안의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병원 진료비 영수증, 간병용품 구매 영수증, 어머니 통장 거래 내역까지. 박스로 2개나 됐어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박 변호사가 자료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제 형제들이었어요. 한 가족이었던 사람들과 법정에서 마주 앉는다는 게 얼마나 처참한 일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형제들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 취급했어요. 정수기가 욕심이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간병은 자발적으로 한 거 아니냐. 누가 강요한 적 없다. 오빠가 법정에서 한 말이에요. 자발적이라고요? 형제들이 모두 외면해서 제가 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발적이라고요? 재판은 8개월이나 끌었어요. 매번 법정에 갈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형제들과 눈도 마주치기 싫었어요. 증인으로 나온 동네 이웃들이 증언했어요. 정숙 씨가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10년 동안 어머니 곁을 한시도 안 떠났어요. 하지만 형제들의 변호사는 그건 딸로서 당연한 도리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판사의 판결이 나오던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앉아 있었어요. 간병은 도덕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일이지만 상속 분배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 다만 10년간의 헌신적 간병을 고려하여 일부 기여분을 인정한다. 결국 저는 전체 상속 재산의 10%만 추가로 인정받았어요. 어머니 집값이 3억 원, 예금이 1억 원이었는데 저는 4천만 원을 더 받은 게 전부였습니다. 10년 간병의 대가가 4천만 원이라니. 한 해에 400만 원씩이었어요. 씁쓸한 결말 법정을 나서는 순간 제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형제들은 서로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제 눈에는 승리의 미소로 보였습니다. 겨우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쳤네. 동생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럴 거면 내가 왜 그 고생을 했나? 내가 왜 내 인생을 다 버렸나?
오빠가 돌아서며 차갑게 말했어요. 그러게 왜 그랬어? 누가 시켰나? 그 말에 저는 정말 무너졌어요. 형제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 방을 보니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청소하고 정리했던 그 방이 이제는 텅 비어 있었어요. 엄마,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왜 이런 결과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형제들과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명절에도 만나지 않고 안부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오빠는 어머니 집에서 잘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10년 동안 피와 땀으로 지켜낸 그 집에서 말이에요. 가끔 길에서 형제들을 마주칠 때가 있어요. 서로 모른 척 지나갑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미안함이나 죄책감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그때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냈다면 어땠을까? 형제들처럼 냉정하게 계산적으로 행동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어머니의 마지막 10년을 제가 지켜드렸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비록 형제들은 인정해주지 않지만 어머니는 분명 고마워하셨을 거예요. 마무리.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돌아온 게 배신뿐이라면 여러분은 참으시겠습니까? 끝까지 싸우시겠습니까? 사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한 명이 모든 희생을 감당하고 나머지는 결과만 나눠 가지는 경우 말이에요. 부모 간병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한 가지 조언 드리고 싶어요. 미리미리 형제들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세요. 그리고 간병에 대한 기여분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혼자서 모든 걸 떠안지 마세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